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윤입니다. 갤럭시 북 프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하니까 언박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굉장히 길게 생겼네요. 파우치 여기 들었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파우치 이렇게 생겼고요. 마우스를 챙겨주네요. 무선 마우스를, 블루투스 마우스. 네, 어댑터 사이즈가 정말 작아졌습니다. 휴대폰 어댑터랑 비슷한 형식인데 그거보다 조금 큰 정도. 기존의 일체형 어댑터에 비해서는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3분의 2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로. 이제 좀 묵직합니다. 네. PD 충전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13.3mm라고 하는데 정말 얇네요. 예, 이쪽으로 보시면은 네, 굉장히 얇습니다. 안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죠. 네. 네, 삼성이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북 프로. 네, 내부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선인병 노트북에서 보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i7 1165G7이 들어가 있는 AP. 네, 요즘은 AP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냐면 요 프로세서 안에 그래픽 칩셋 아이리스 Xe가 통합이 되어 있죠. CPU와 GPU가 통합이 되어 있고 메모리 컨트롤러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사우스 브리지도 합쳐져 있어서 거의 통합형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AP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기 이제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는데 여기 외장 그래픽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포스 MX 450. 지포스 MX 450은 엔트리 칩셋이긴 한데 게임 퍼포먼스는 그래픽 칩셋 내장형과 비교해보면 1.5배 이상, 만 1.7배까지도 게임 퍼포먼스 나옵니다. 그런데 3D 마크 점수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아이리스 Xe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 방식이 좀 다릅니다. 프로세서 그리고 또 토탈 PC의 퍼포먼스를 다 종합해서 그래픽 칩셋과 함께 측정을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 퍼포먼스, 게임 프레임만 측정하는 벤치마킹하고 점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4페이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은 이제 메모리 쪽으로 해서 공급되는 것 같고 그래픽 칩셋으로는 3페이지로 해서 파워초크 이렇게 좀 크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U 쪽은 저전력이니까 하나, 둘, 세 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페이지 구성이네요. 저전력 구조로는 이제 외장형 그래픽 칩셋까지 감안을 해서 꽤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요 뒤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LPDDR4X 메모리가 사용이 됩니다. 메모리 확장은 안 되는데 LPDDR4X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 전압도 낮고 그 다음에 IO 전압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일반 소딘 방식의 DDR4 메모리에 비해서 0.6V로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소모하는 전력이 많지가 않아요. 전력이 많지 않다는 건 열이 좀 덜 난다는 거죠. 열이 좀 덜 나면 그래픽 칩셋과 CPU, 이 APU 부분에서 사용하는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스로틀링을 좀 덜 걸어도 되는, 좀 더 높은 클럭을 운영을 해도 무리가 좀 덜 가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LPDDR4X 메모리를 집어넣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전력 노트북은 효율이 높아집니다. 또 인텔 타이거 레이크 프로세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AI 기능이 강화되어 있어서 계속되는 반복 작업이라든지 유저들이 잘하는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효율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최적화 작업이 잘 되어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코어는 4코어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MD에서 이 코어수라든지 물리적인 어떤 성능 면에 있어서는 좀 열세인데 조율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저전력 기반에서의 어떤 균형, 밸런스 이런 부분에서 시중을 했고 그 다음에 AI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빠르게 학습을 해서 실행 속도를 빨리 만들어줘서 체감 속도를 높이는 그런 이런 특정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LPDDR4X랑 궁합이 잘 맞습니다. 메인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쪽은 썬더볼트 4.0이고 하나는 USB Type-C Gen2입니다. 둘 다 썬더볼트 4.0으로 하지. 하나를 C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HDMI 1.4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스피커는 양쪽으로 해서요. 1.5W, 1.5W라고 하는데, 스피커 모델이 꽤 큽니다. 좀 얇기는 한데, 그전에는 뭐 5W, 5W 이렇게 표시를 하더니, 이제 다시 1.5W, 1.5W. 물리적으로 이제 좀 정직하게 표현하기로, 예, 삼성이 다시 마음을 바꿨나요? 네. 사실, 그 전에 5W, 5W는 좀 오버스러운 스펙 표기죠. 네, 1.5W, 1.5W. 물리적으로, 예,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보드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단자가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3.5파이 헤드셋 단자, 그 다음에 USB 3.2 A 단자, 그리고 마이크로 SD 단자입니다. 이게 UFS 메모리 슬롯이 아니에요. UFS 메모리를 한동안 채용을 하더니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갔나요? 그리고 또 많이 효용성이 없다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아직까지는 마이크로 SD 모듈로 충분하지 않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놓은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네,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6 여기 무선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판인데요. 이 한 판이 예 마그네슘 합금 같기는 한데 팔랑팔랑 소리 들리죠? 0.6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우그러지겠는데요? 너무 예 무게도 줄이고 두께도 줄이려고 좀 무리를 많이 한 것 같네요. 이쪽은 이제 힘을 받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 너무 얇게 했는데요? 네, 이 소리 들리죠? 네. 이게 무게가 되네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C면이라 그러죠. 이 C면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밀리터리 스펙을 충족했다. 밀 SDD 801 규격을 준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 뭐 일단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뭐 이렇게 흠집이나 이런 건 안 나는 것 같기는 하네요. 2mm로 두껍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통알루미늄이 맞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어디 보죠. 이게 2mm가 아니라 안에가 비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좀 더 껴볼게요. 두께가 2mm가 아니에요. 상판 두께는 한 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전체가 통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너무 잘 긁혀요 이거. 상판 뚫어보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램처럼 디스플레이 문제 있나 없나?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뚫릴까? 뚫렸어요. 네, 시원하게 뚫긴 뚫었는데 뭐 이상 원래 뭐 이건 뭐 디스플레이부에 충격은 없네요. 여기 보시면은 네, 디스플레이부에 충격은 없습니다. 떨어뜨려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여기 보시면은 두께를 뭐 2mm로 이렇게 해서 외형적인 가치를 높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는 한 1T 정도, 1mm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2mm처럼 보이도록 겉을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쿠션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에가 이렇게 눌려요. 통이면은 이렇게 안 눌리거든요. 요거는 약간 눈속임처럼 실제로 뭐 이게 2mm처럼 이렇게 통 알루미늄을 쓴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로 하는 거니까 삼성이 속인 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통 알루미늄으로 한 2mm 이렇게 해놔가지고 무게를 포기하고 외형적인 가치를 추구했구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수리!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잘 긁혀요. 자, 지금 합판 구조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저도 이제 다시 조립을 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한판이 좀 약간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우글우글하게 되어 있는 거. 아주 심하게는 아닌데 이렇게 약간 물결 현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을 처음에 분해하기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이 합판이 상당히 얇습니다. 0.6T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거를 분해할 때 이 홈이 굉장히 강하게 물려 있어요. 타이트하게 물려 있기 때문에 헤라를 이용해서 세심하게 분해를 하더라도 요게 상당히 조금 두께가 너무 얇아서 변형이 약간 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물릴 때도 이렇게 딱딱딱딱 물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조립하고 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좀 울어요. 보시면은 많이 우는 건 아닌데 약간 좀 보시면은 살짝 여기 변형도 와 있고요. 네, 한판은 너무 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얇게 해놨으면은 이제 체결 나사를 푸는 상태에서 쉽게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견고하게 해놓은 바람에 이쪽 뒤쪽에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거 개인적으로 작업하시지 마시고 AS 센터에서 숙련된 AS 기사에게 맡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교환을 하시고 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심하게 작업을 하더라도 여기에 변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우글우글해지면은 요거 약간 변형이 온 것 같습니다. 새 걸로 교환해 주세요. 그래서 합판을 새 걸로 교환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싼 파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쓰다가 교환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살짝이라도 변형이 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남을 수 있으니까 요 삼성에서도 이 합판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하거나 아니면 홈 구조를 좀 변경을 하거나 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요거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많이 약간 우글우글합니다. 이게 밀 STD 810G 테스트를 통과할 제품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실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죠. 또 갤럭시북 프로 아닙니까? 219만 원 지금 판매가가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가격대면은 이런 완성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외형도 중요하고 무게도 중요한데 이런 내구성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약간 좀 무리를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쿨링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쿨링 시스템은 냉각판 2개하고 그 다음에 히트파이프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두께는 얇은데 길이는 좀 깁니다. 그 다음에 RH 핀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었어요. 한쪽으로 몰려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발열을 빼내는 효율이 좋지가 않죠. 아무래도 양쪽에서 이쪽은 프로세서, 이쪽은 그래픽 칩셋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양쪽으로 분산해서 빼내는 게 효율적인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RH 핀 좀 작아요. 전체 면적은 클 것 같지는 않은데 히트 파이프도 면적은 두께는 이게 두꺼운데 이 굵기는 좀 얇습니다.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구조는 그렇게 아주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쿨링팬 보시면 이 CPU 쪽은 좀 작고 그래픽 칩셋 쪽은 좀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 보면 되게 촘촘해요. 요즘은 이런 소재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뭐 강조할 건 아닌데 요건 특히 얇게 돼 있고 또 촘촘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날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음이 좀 덜 나죠. 그리고 빠르게 회전하면서 냉각효율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두께가 너무 얇아요. 본체 두께가 너무 얇다 보니까 이게 그 쿨링팬으로 외부로 빼는 것도 중요한데 열이 안쪽에서 이게 잘 그 공기의 순환으로 인해서 잘 회전하면서 밖으로 이렇게 뜨거운 공기를 내보내는 그 효율이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간이 너무 얇아가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래서 뒤쪽으로 해서 이 쿨링팬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를 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뭐 절연 패드 같은 걸로 많이 막혀도 공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힌지가 워낙 얇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다가 약간 좀 막히는 구조. 이게 슬림형 노트북의 보통 일반적인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 두께가 보시면 얇아가지고 이 두께에서 원활한 공기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냉각 효율이 괜찮을까 뭐 이렇게 좀 염려가 되기는 하네요.
68Wh 4셀 구조입니다. 15.44V의 4셀 구조로 되어 4340mAh 4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시간 동안 68W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니까 저전력 노트북은 뭐 절전 모드에서는 뭐 7, 8W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8시간, 9시간, 뭐 10시간 이상도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전력 노트북의 최대 이렇게 그 구동을 하게 되면은 한 50W 내외로 이제 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시간 반이 좀 못 가겠죠. 최대치로는. 그러니까 여기 68W 아워니까 1시간 동안 68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정도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10시간을 사용하려면 6.8W를 써야 돼요. 네. 6.8W의 전력을 소모를 해야 되니까 이렇다면 디스플레이 휘도도 최대로 낮춰야 되고 하여튼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웹서핑도 사실은 이제 무선電통해서 여기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얀 화면에서 전력 소모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 사용하지 않고 또 뭐 내장 그래픽으로도 뭐 그래픽 부하 많이 사용하지 않고 화면 변화 빠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화면, 백색 화면, 이 OLED는 백색 화면에서 전력 소모량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사용하지 않고 뭐 이런 조건들이 맞아가지고 겨우겨우 쓰면 10시간 간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건 뭐 대부분 제조사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힌지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노트북 두께가 워낙 얇다 보니까 힌지를 되게 짧게 해놨습니다. 얇은 힌지 구조에 비해서는 꽤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짱짱해요. 그 다음에 키보드가 보시면은 키스트로크가 좀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두께 자체가 이제 13.3이고 이 상판 두께 빼면은 이게 10mm도 안 돼요. 거기에서 이 내부적인 부품 메인보드하고 배터리 들어가고 뭐 케이스 뭐 다 들어가고 합판 잡히고 그러면서 키스트로크를 이걸 어떻게 뭐 사이즈를 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딱 클릭감은 좋은데 이렇게 스트로크감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나름 애를 많이 쓰긴 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클릭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긴 했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원래 삼성 노트북이 키보드가 좋은 노트북으로 저도 상당히 좀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이 타이핑 작업에 요거는 좀 타이핑용으로 하기에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15.6인치고요. FHD에 해당됩니다. LCD 방식이 아니고요. OLED 방식입니다. OLED 방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유기물 발광 소자를 이용해서 이 화소가 빛을 내는 겁니다. LCD는 화소가 빛을 못 냅니다. 그래서 백라이트로 빛을 비춰주게 되면은 그 화소가 빛을 통과시켜서 컬러 필터를 통해서 컬러를 표현합니다. 백라이트가 없으면은 색감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얘는 백라이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얇습니다. 그냥 화소만 집적을 하고 그 화소의 전력을 인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기 발광 소자이기 때문에 유기물은 수명이 좀 짧죠. 무기물에 비해서. 무기물을 사용하는 게 이제 퀀텀 디스플레이고 유기물을 사용하는 게 OLED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닝 현상으로 인한 버닝 현상은 잔상이 남는 겁니다. 화소 중에 뭐 하나가 죽거나 이상이 생기거나 수명이 다하면 잔상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크게 발생을 하냐면 이 청색 소자, RGB 중에서 녹색, 적색, 청색 소자 중에서 요 세 개가 픽셀입니다. 그리고 그 픽셀이 세 개의 소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서브 픽셀이라 그래요.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블루. 근데 그 중에서 블루, 청색 소자가 수명이 제일 짧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멀쩡한데 청색 소자가 빛을 못 내면 그거로 인해서 버닝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휘도를 너무 밝게 해서 휘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력 인가를 더 많이 해주면은 더 밝게 빛을 내는 거죠. 소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휘도도 또 제한을 하지 않으면 무한정 밝게 해서 휘도를 높여버리면 수명이 또 짧아지니까. 그래서 삼성에서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나서 그전에는 아웃도어 모드로 해서 LCD일 때는 600니트 최대 이렇게 밝게 백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요거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300니트로 전력 인가를 좀 덜 하는 거죠. 수명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청색 소자의 사이즈를 녹색과 적색보다 2배 이상 키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S-스트라이프라고 합니다. RGB S-스트라이프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청색 소자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키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 개가 하나의 화소가 됩니다. 서브 픽셀이. 그리고 그 서브 픽셀 크기가 똑같아야
정확하게 선을 표시하고 정밀하게 텍스트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픽셀 크기가 이게 서브 픽셀 크기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표시하는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깔끔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독성을 보시면요. 예민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번져 보이지 하고요. 약간 예민하지 않은, 저는 이제 화소에 별로 예민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도 뭔가 좀 흐릿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리고 문자 가독성도 보시면 이렇게 선이 딱딱 떨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고 살짝 모르게 계단식의 어떤 표현을 하는 듯한 약간 흐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지금 청색 소재를 키워놓고 그 서브 픽셀의 사이즈가 맞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런 부조화입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 일단 버닝 현상 때문에 청색 픽셀을 키웠다. 뭐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뭐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해상도를 더 높이면 됩니다. 자, 여기 갤럭시 탭 S7 플러스도 12.4인치인데 같은 방식의 O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또 X 스트라이프 청색 소재를 크게 키운 OLED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런 색이 번지거나 약간 좀 흐릿한 듯한 가독성을 보여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WQXGA 플러스입니다. 즉 가로 2.800다 세로 1752다십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2배가 넘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픽셀이 지금 갤럭시북 프로에 들어가 있는 15.6인치 OLED의 화소의 2배가 넘습니다. 이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비슷한 해상도를 여기다 입혀놓으면 됩니다. 화면비 각도 좀 더 좋고요. 16대 10. 지금 갤럭시 탭 S7 요거와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면비가 달라서 좀 어색하거든요. 그럼 화면비도 맞추고 해상도도 2560에 1600 정도로만 높이면 지금 이렇게 번지거나 희끗하게 보이는 그 픽셀, 청색 픽셀의 크기를 확대함으로써 오는 그런 부조화 현상 이런 것들이 눈으로 실제적으로 거슬리지 않을 정도까지는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920, 1080 이 FHD 해상도는 지금 S 스트라이프 이 방식의 OLED, 청색 소재를 키운 이 OLED 방식에서 깔끔하게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못해요. 요거 삼성에서 해상도 높여줘야 됩니다. 화면비 바꿔주면 더 좋고요.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 저해상도, 너무 낮은 해상도를 적용해서 이래요. 요거는 두고두고 아마 말 나올 겁니다. 색재 영역은 뭐 OLED이기 때문에 뭐 컨트라스트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와 달리 원래 OLED는 무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무한대까지는 아니고요. 100만 대 1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CD하고는 뭐 백라이트 방식으로 색 표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휘도가 이전에 아웃도어 모드에 600니트에서 뭐 300니트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300니트라고 하면 현재 프리미엄 노트북 중에서도 높은 편은 아니에요. 현재 프리미엄 노트북 중에서 뭐 평균적으로 350에서 400니트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보다 좀 낮은 정도인데 색감이 DCI P3 기준으로 120%다. 보통 LCD 모니터 백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DCI P3 기준으로 한 100% 정도면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색재 연역은 훌륭합니다. OLED 특성의 장점이 그 부분에서는 잘 발휘가 되는데 색재 연역이 좋다 그래도 이렇게 뭐 텍스트라든지 뭐 그림을 볼 때 뭔가 약간 이렇게 좀 계단이 생기거나 약간 흐릿한 느낌의 가독성을 전해준다 이러면 이건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상도 높여야 돼요. 적어도 16대 10 비율로 바꿔서 2560에 1600 해상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다. 그 매력인데 라고 단순하게 장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구현된 픽셀이 S트라이프 방식으로 인해서 수명, 버닝을 고려해서 좀 변종으로 개발된 방식이고 해상도가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썩 좋은 가독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점, 지금 최근에 쓸 때는 뭐 색재 연역 좋고 고위도 HD 모니터도 상당히 뭐 품질이 괜찮으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OLED는요 이미 2019년에 에이서, 그 다음에 에이수스, 뭐 한성에서도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또 4K OLED도 출시가 된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OLED 넣고서 FHD를 갤럭시북 프로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출시를 했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보고 나서 헐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요거 꼭 한번 눈으로 보시고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십시오. 생각보다 뭐 기대보다 안 좋을 수 있어요.